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8번째,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6살 소년 김태환 군에게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난 사건. 김태환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절반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채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이다. 결국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고 대낮이었지만 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지라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태환 군이 사망하기 직전에 범인은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했으나 지목당한 사람이 무고하다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9번째, 대구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2008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의 한 농가에 살고 있던 11살의 헌모 양을 불량한 남자들이 납치 후 인근 야산에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다. 5월 30일 오전 4시경 허양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허양의 할아버지를 마구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양이 고성소리에 잠에서 깨어 달려나왔다. 그런데 범인은 허양을 납치하고 그대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후 6월 12일 인근 야산에서 결국 허양은 알몸의 시신으로 안매장된 채 발견되었다. 허양의 옷 등 유류품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산 0.3km 아래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성범죄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신빙성 있는 제보가 없었고 범인이 금품 요구 등의 협박 전화를 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라졌으며 다른 피해자인 할아버지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해 결국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실상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심지어 가져간 물건도 없고 허양이 성폭행을 당하지도 않았고 할아버지의 목숨을 노리지도 않아서 목적마저 불명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이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허양의 할아버지 역시 사건 발생 84일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마 지병에 범행 쇼크의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이로써 더더욱 범인을 잡기가 힘들어졌다. 유일한 가족은 허양의 여동생뿐인데 2010년 들어 허양의 집 일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은 철거되었다. 아마 허양의 여동생은 다른 곳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살고 있을 것이다. 10번째, 마카파 사건.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범죄 조직으로 1996년 검거. 그해 10월 5일 외제차를 몰고 가는 40대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자신들의 아지트인 소금창고의 생매장에 살해했다. 조직폭력배인 조양은을 미화한 소설 등을 읽고 폭력단을 결성하였다고 하며 그런 이유로 미디어의 폭력성에 의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곤 한다. 또한 지존파를 모방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막가는 인생이라고 하여 이름을 마카파라 지었다고 한다. 그들은 폭력단을 결성하여 남자다운 행동을 한다며 소매치기 및 부축배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취객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일명 뻑치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취객을 무차별적으로 야구방망이나 벽돌 등으로 폭행한 뒤 돈을 빼앗았다고 한다. 또한 부녀자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풀어주는 등 살해 이전에도 납치를 빈번히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소를 목표로 3번이나 강도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실제 사건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회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이다. 1996년 10월 29일 도난 차량을 검문하던 도중 5명을 검거하게 된다. 도난차 사건의 경우 대개 도난한 차량으로 납치를 하는 사건도 연관되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경찰이 혹시나 해서 차를 훔친 것뿐 아니라 사람도 납치한 게 아니냐고 묻자 조직원 중 가장 어렸던 17세 이모군이
납치해서 죽였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시체를 묻었다는 현장에 도착하는데 소금창고 바닥을 파보자 진짜로 나체의 여자 시체가 나왔다. 이상한 점은 목이 꺾여 있었다는 것인데 생매장하던 도중 구덩이가 너무 얕아서 목을 꺾어서 묻었다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범죄는 당시 지존파 사건과 함께 굉장한 사회적 이슈를 던져주었다. 11번째,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살해 사건. 1990년대 한국에서 발생한 유괴, 살해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유명한 사건. 강렬한 임팩트를 가진 희생아동의 이름과 살해자의 특이한 신분 때문에 더욱 사회에 깊이 각인된 사건이다. 1997년 8월 30일, 살해범 전현주는 서울 잠원동에서 영어학원을 나서던 박초롱초롱 빛나리의 유인, 유괴하는 데 성공하고 당일 저녁 총 3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공중전화를 통해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의 신분 검색에 걸린 후 판단력을 잃고 이성을 잃은 그녀는 박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틈을 이용해 조용히 목 졸라 살해했다. 그녀는 이미 용의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의 자택 주변을 수사 중에 있었고 이를 지켜보며 의아해하던 전 씨의 아버지는 9월 11일 경찰에 자신의 딸이 범행 직후인 9월 1일부터 가출 상태임을 알렸다. 결국 통화 내역으로 꼬리를 밟힌 전 씨는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검거 당시 전현주는 임신 상태였으며 그해 2월에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다. 본래 작가를 지망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모 대학 무역학과를 거쳐 응급구조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가 하면 사건 2년 전인 25세 때 다시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그런 한편으로 틈틈이 총학생의 요직을 거쳤던 것을 보면 남다른 지도력과 교양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낭비벽이 심했던 그녀는 결혼 후 드러난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해 3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박초롱초롱 빛나리를 유괴한 이유도 2천만 원의 빚을 변제하기 위함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단독범죄였기에 남편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잡혀갈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았다고 한다. 나중에 사건 재연을 할 때 울부짖는 듯한 남편의 절기스러운 목소리까지 방송을 통하여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검거 후 잡힐 진술서에서는 전현주 씨가 검찰에 검거되기 전 그녀의 부모가 5번이나 자살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 일을 속죄하는 길은 자살뿐이며 부모도 곧 따라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며 약국에서 살충제까지 구입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도중 전현주 씨는 그런 부모가 걱정되었는지 동생에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당부의 편지까지 쓰기도 했다. 12번째,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 대한민국의 대표적 폐륜 존속살해범. 당시 나이 23세. 1994년 5월 100억대 자산가인 한약상 부부의 집에 불이 나서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부검에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40여 군데 난자된 상태를 발견하고 살인사건으로 간주.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당시 여러 정황을 봐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파악하던 경찰은 박한상의 목에 피가 묻었다는 간호사의 증언과 박한상의 다리에 이빨 자국을 이야기한 친척의 제보로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영화 공공의 적이 악역조 교환의 모티브가 되었다. 13번째, 보성 목사 부부 자녀 사망 사건. 2012년 2월 11일 전라남도 보성의 목사박 모씨 사택에서 박 목사의 4자녀 중 막내딸을 제외한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2월 초부터 조카들의 소식이 없는 것을 궁금해한 아이들의 고모부 이모 씨가 2월 11일 교회로 찾아가 아이들 방에 들어갔다가 목사의 큰딸, 큰아들, 작은아들의 시신이 이불에 덮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인 목사박 모씨 부부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활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는 것. 경찰 조사 및 국과수 부검 결과 박 목사의 자녀들은
지난 1월부터 감기 몸살을 앓아 한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그 후 박 목사가 자녀들의 병이 마귀 탓이라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강제적인 금식 기도와 구타를 수차례 행한 것이 자녀들의 사인이라고 한다. 박 목사의 자녀들은 열흘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성경 구절 중에 자녀를 채찍으로 훈육하라는 구절에 따라 허리띠로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13번째, 보성 어부 살인사건. 2007년 8월 31일 72살 어부 오종근이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던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데 이어 9월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사건. 첫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경찰과 해경은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두 사람을 동반 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했다. 그렇게 수사가 종결되었다가 두 번째 사건에서 덜미가 잡혔다. 선박 내부를 수색하자 여대생 피해자의 신용카드 및 볼펜,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고 용의자로 지목하여 집에 숨어있던 노인을 체포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70대 노인이고 피해자가 20대 젊은이였다는 사실. 보통 그 반대로 젊은이가 노인을 살해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이 사건은 노인이 젊은이를 살해한 보기 드문 케이스라서 더 주목을 받았었다. 사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아주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가해자는 고령이라고 해도 오랫동안 어업을 종사해와서 힘이 매우 센 데다가 승선 상황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지만 피해자들은 수영도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배 위에서의 상황이 익숙하지도 않았던지라 가능한 일이었다.